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는 공화당원 여러분, 또 그리고 이제 일반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여러분 찾아가는 남광규 교수의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6.25 전쟁의 막전, 막후 얘기를 했죠. 6월 25일 전쟁 발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 성화, 또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6.25 얘기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하죠. 6월 28일 날 인민군이 이제 서울에 진격함으로써 수도가 함락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서울 점령 전후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미국에서의 교육을 얘기하다가 최종 그 박사학위 받은 대학을 잘못 얘기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마 제가 얘기 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아닌 뭐 다른 대학을 언급한 것 같아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주제와는 상관은 없지만은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낭패되는 상황 속에서 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군을 운영하는 데서 용병을 하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용병 업체를 운영하면서 용병을 고용해서 이제 러시아 군은 입장 편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저도 뭐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지만은 여기서 바그너 그룹의 용병 업체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이제 진격하다가 하루 만에 내리고 지금 뭐 딴 데로 벨라루스도 간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행방이 좀 묘연한 그런 상황인데, 그 현재 보도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역이라기보다 그 국방부 장관이 지금 전쟁 수행한 데 있어가지고 무능력하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사실상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의 어떤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정리가 됐지만은 이 푸틴의 지도력, 또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 가지고 아주 심각한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애초에 그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뭐 일주일 안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예상이었는데, 그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반격을 거듭해가지고 실제 러시아가 진입해서 점령한 우크라이나 많은 땅을 지금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번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찾아보니까 5월 달에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날 당시 그 우크라이나 군이 발표 내용인데, 그 바흐무트 전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육군 최정예 부대인 72 자동 소총 여단을 격퇴했다고 지난달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2 여단 이하의 6대대, 7대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라고 그때 우크라이나 군이 발표를 했고, 또 러시아 72여단 이하부대 주둔지를 습격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또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크라이나군의 일전의 선전선동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사실 같은 날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서
러시아 병력이 바흐무트에서 도망하는 장면을 트위터를 통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당시 우크라이나 군의 발표가 사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우리 요번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정변의 주인공이죠. 바그너 그룹의 소유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역시 그 러시아가 바흐무트에서 도망쳤다. 그래서 러시아 70여 여단이 3km 후퇴를 했고 병력 500명을 잃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고진 창립자인 이 프리고진이 이 용병들이 전투를 주도하면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러시아 정규군이 제대로 이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 몰리고 패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이게 이제 한 달 보름 전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이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소유자가 일종의 러시아 푸틴에 대해 가지고 반기를 든 거는 결국은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불만이 그런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푸틴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 그나마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서지 조금씩 몰리면서 좀 퇴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또 이 용병 업체 지도자 프리고진이 또 반발하는, 어찌 보기도 이제 반역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주 타겟은 푸틴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주 목표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되어졌지만은,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러시아 그러면 그래도 군사력만큼은 미국과 대등한 능력을 갖춘 국가로 다들 평가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어떤 전략 전술, 군 운영은 완전히 이건 정말 형편없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절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뭐랄까요, 빠른 다양한 어떤 비전통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또 격퇴하면서 반격을 가하고 있어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에도 제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소셜 미디어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전쟁의 양상도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재래전 전쟁 양상에서 새로운 단계로 지금 변해 나가는 뭐 그런 어떤 계기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또 지금 러시아 상황이 상당히 궁핍스럽다. 푸틴이 계속 러시아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 독재자로서의 그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일이 있어요. 이종창 강북회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거 좀 어찌 보면 심각한데, 왜냐하면 지금 그 이종찬 강북회장이 전임 그 김원웅 씨, 아주 정말 그 강북회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벌써 2년 전 돼가지만은 그 대통령 경선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안동에서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얘기를 한 그날 동시에 김원호 강북회장이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점령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이 부분은 제가 한 8월달, 9월달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어떤 인식, 그 전형적인 좌파, 북한 주사파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뭐 그 외에도 많죠.
또 참 난감한 것이 이 김원웅이라는 자는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당도 바꿔가지고 민주당에 가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광복회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먹는 그런 정말 왜곡과 궤변을 일삼다가 결국은 또 뭐 광복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불거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병으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새로 광복회 회장을 맡은 사람이 이종찬 회장인데 이분이 제 일성이 그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첫 시간인가 얘기를 했었죠. 대한민국 건국.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정확하게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는 우리가 임시정부의 어떤 정신을 계승받아서 대한민국이 탄생됐다. 뭐 그런 의미인 것이지 실질적인 국가로서의 구성 요소를 갖춘 그런 국가로서는 우리가 그 이혼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종천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은 1919년 건국이 맞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1948년 건국을 얘기하게 되면은 북한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명 무슨 얘기냐.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면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한 보름 뒤에 북한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잖아요. 그러면 쉽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동등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정통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을 북한보다 더 우위에 놓기 위해서 1919년 건국을 주장했어요. 뭐 들으면 또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북한 국가 수립을 가지고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정통 정부로서 우리 유엔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봐가지고는 조금은 뭐랄까 약간의 개변 어찌 보면 좀 약간 본질을 호도하면서 마치 뭐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임정의 마지막 주석인 김구 선생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의 갈등 대립 관계를 역사 구도 속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1919년 건국설 논리인데 또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러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한 3일 전에 26일 날 김구 선생 74주기 추모식 이제 용산의 그 백봉 기념관에서 했는데 여기서도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여야 지금 그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도 보고 잠깐 여기 이제 보도를 보게 되면 김기영 국민의힘 대표, 박강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뭐 독립유공자 유족 이런 사람들이 한 300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세력은 친북 혹은 극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헌법을 만들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또 독립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건국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연속성이 있어가지고는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체적 국가로서의 실체는 1948년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부정한다? 우리는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혹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북 아니면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친북 세력을 비판하기에 초점이 모아졌다기보다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극우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논란이 생기니까 친북이란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친북과 극우라는 두 대립적인 단어를 씀으로써 중간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1919년 건국서를 좀 더 강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봐서는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역사인식을 이종찬 광복회장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광복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 광복회가 사실은 그 좌파가 광복회를 가지고 좌파의 역사인식 속에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광복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좌파, 종북 좌파의 어떠한 실질적인 그 인식 범위 속에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쓴 것이 김구죠. 김구를 내세워서 이제 이승만을 가지고 폄하 훼손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 시작을 가지고 부정하는 논거를 제시해주는 내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회 회원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 유족들은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에 대해 가지고 아주 교묘한 왜곡 내지 어정쩡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면서 사실상 좌파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이 이종찬 광복회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 민정당에서 종로구에서 4번인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 대통령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김대중 정권에 참여를 했죠. 참여를 해서 안전기획부 부장도 하고 또 국가정보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초대 또 국가정보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 회장의 정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인 실권을 취했다. 그러니까 육사 졸업생인데 뭐 육사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고 군생활을 거쳐가지고 안기부에서도 경력을 쌓고 그러다가 이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때 같이 민정당 창당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사무총장까지 하고 4번에 걸쳐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김영삼하고 결별하고 김대중으로 가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친민주당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2017년도 선거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할아버지 이회영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이시영은 또 부통령으로서 우리 또 건국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훌륭한 독립운동가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또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은 상당히 편의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역사평가도 많이 바뀌는 스펙트럼이 바뀌는 또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뭐 이회영, 이시영으로 이어지는 이 독립운동의 집안을 그 자기 집안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이 이종찬 그 광복회 회장이 국회의원일 때 1987년 때 우리가 헌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 이종찬 의원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됐지. 임시정부의 법통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정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과의 연속성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어떻게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은 친북, 극우. 사실은 친북은 그냥 갖다 붙인 거고 극우 세력이라고 단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스럽고 또 광복회가 걱정된다.
가뜩이나 김원웅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이종찬 신임 강북회 회장이 또 이런 아주 묘한, 제가 봐서는 좀 약간은 좀 꽁수 같은데 이도 저도 적당히 해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종찬 강북 회장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는 인사예요. 뭐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도 알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친구, 아버지가 이종찬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작용해가지고 이번에 강북회 회장으로까지 또 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 3일 전에 그 김구 균형관에서 행한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그런 역사관을 심어준다 그러면은 또 다른 역사적 혼돈을 지금 만들 소지를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분명하게 이종찬 강북 회장에게는 분명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필요하면은 뭐 저와 광복회 또 이종찬 강북 회장하고 한번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종찬 강북 회장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육군 소령 출신, 뭐 11, 12, 13, 14 국회의원하고 초대 국가정보원장하고 또 영국 대사관 참사관 또 하고 그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태동될 무렵 그 당시 뭐 12, 뭐 이때는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해가지고 국부에도 참여를 했어요. 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민정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 사무총장까지 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가장 또 혜택을 본 인물이 이종찬입니다. 그런데 그 노태우 정권 말기에 당시 그 여당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놓고 김영삼하고 경쟁하다 패하니까 당을 뛰쳐나와가지고 독자적인 정당을 그때 하나 잠깐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김대중에게 들어가죠. 김대중 진영에 합류해가지고 김대중 정권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김대중 정권에서 안정기획부 그 명칭이 바뀐 현재 국정원에 많은 그 간첩 관련되어진 베테랑 국정요원들이 정리됐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당시 국정원장인 이종찬 원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신은 그 안에서 또 지나친 어떤 국정원의 정체성 훼손하는 부분에서 싸웠다 뭐 이렇게 또 뭐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보부의 본래의 기능, 대공, 수사 이런 부분들이 대폭 약화되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때는 아예 뭐 대놓고 그냥 대공 그걸 없애버리고 또 지금 그 대공 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넘겨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 근데 정보부 수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종찬 강북회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종찬 강북 회장은 나름대로 또 뭐 군인 출신이지만은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역사에 있어가지고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할아버지 이회영이나 또 이시영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손자인 이종찬 강북회 회장은 조상들의 어떤 그런 그 애국, 공로 이걸 통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참 영화를 누리는데 어쩌보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그 선대들의 유지를 제대로 이어받아야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역사적으로도 몇 가지 또 잘못된 그 내용도 있어요. 그 이종찬 강북회 회장이 자서전에서 장택상은 또 이
노독술, 여러 번 노독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그 뭐 친일 경찰이라고 하죠. 악질검 경찰. 그래가지고 이제 반민특위에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장택상에 노독술을 경찰에 끌어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친일파의 어떤 그것을 장택상이 두둔했다. 그런 인사를 기용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악질 고등계 형사였던 일제시대 때 노독술이었다. 이렇게 자서전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경찰이나 이걸 하면서 인력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일제시대 때 경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 바람에 노독술도 그냥 해방되자마자 바로 경찰도 들어갔는데 장택상은 해방됐을 때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외교부장이었어요. 국민대회에는 이제 국내에 정치인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지도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대회인데 그 준비위원회에서 외교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장택상 씨는 나중에 이제 아마 외교부 장관도 했을 거예요. 왜 영어를 잘하고 해외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죠. 또 하지 장군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독술이 경찰에 들어간 시기하고 장택상 씨가 그 경찰, 그러니까 경기도경국장이 된 것은 시기적으로 틀려요. 노독술은 해방되자마자 바로 경찰에 투신을 했고 이어서 장택상 씨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임시정부나 아니면 이승만 박사나 뭐 이런 해외 독립운동자를 맡기 위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외교부장을 하면서 하지 장군의 통역도 맡고 그러다가 1946년 1월 13일 날 경기도경국장으로 임명됩니다. 경기도경국장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서울의 경찰청장이나 경기도 경찰청장을 합친 부분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서울 경기도가 같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조병옥 씨가 이제 경무부장인가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찰 뭐죠 최고 지도자였죠. 그래서 46년 1월 13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노독술하고 장택상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종창 강북 회장은 장택상이가 노독술을 가지고 경찰로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친일파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장택상을 가지고 친일파를 비호한 인사로 이게 역사적 왜곡입니다. 이건 또 어찌 보게 되면 장택상 개인이나 그 집안에 대한 하나의 명예훼손이죠. 그것도 여러분 또 알다시피 이종찬 할아버지 이혜영 선생 또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선생 그 집안 형제가 이제 6 형제였는데 6 형제가 다 이제 거의 다 애국 운동하시고 대부분 다 일제에 검거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겨우 이제 이시영 선생만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도와서 부통령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6형제 가운데 3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특히 독립운동 자금을 댔죠. 이회영 선생, 이시영 선생. 근데 둘째 형이 누구냐? 둘째 형이 사실은 그 이회영 선생이나 또 이시영 선생은 셋째인가 다섯째인가 그래요. 그 둘째 형이 바로 이석영 할아버지인데 이종철은 막 큰 할아버지 되겠죠. 그 이석영이 사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한 800억 정도, 또 일부에서는 600억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현재 시가로 치면 한 2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석영 둘째 형 이석영이 동생 이혜영, 이시영에게 다 줬어요. 독립운동 자금 쓴다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기를 사고 그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석영이 동생 이혜영, 이시영 선생에게 돈을 다 주고 본인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참 이게 비참하면서도 참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단장의 그냥 말 참 비극이다 할 수 있죠.
그 엄청난 부를 동생들에게 독립운동 자금 쓰라고 다 주고 난 다음에 본인은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석영의 아들 이규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족보로 따지게 되면은 이종찬의 큰아버지 뻘 되겠네요. 그렇죠. 큰아버지 뻘 되겠네요. 이 사람이 이회영 선생을 가지고 일제 일본 경찰에게 그냥 밀고를 해가지고 이회영 선생이 체포당하게끔 만들었어요. 원인이 뭐냐? 아니 내 아버지가 어찌 보게 이제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회영 이시영에게 돈을 다 주고 했는데 두 분이 그냥 생활도 보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굶어 죽었다. 뭐 그런 정말 어찌 보게 되면 참 그 입장에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여간에 그 일종의 밀정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이혜영, 이시영 선생 집안의 또 흑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종찬 광복회 회장 지금 연세도 많습니다. 많고 또 뭐 훌륭한 집안에 또 제가 알기로는 뭐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도 아마 같은 집안일 거예요. 참 대표적인 어떤 정치 명문 독립운동가의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역사를 제대로 알고 더구나 광복회 회장이면은 제대로 있는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해석해서 가지고도 사실에 기초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찌 보게 되면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 생애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여야를 오가면서 사실 뭐 다 누렸잖아요. 사실 말년에는 지금 또 광복회 회장까지 맡고.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어떤 어드바이서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저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북한군의 서울 점령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이제 북한군의 서울 점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것이 본인은 서울을 도망갔다. 그러면서 뭐 방송을 통해서 북한군하고 싸우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승만 대통령을 가지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수도 서울에서 결사항전을 하자라는 군인들의 요구를 꺾고 자기만 살려고 미국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서울을 탈출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6.25 터졌는데 방송을 통해서는 국민들에게 안심하다. 이런 방송을 해놓고 본인은 도망갔다. 북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승만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승만을 깎아내리는데 중요한 그거로 쓰고 있죠. 근데 우선 사실 확인해야 돼요. 뭐 미국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열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열차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초기에는 군이 잘 싸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아이고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북한군이 곧 들어오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이런 방송을 합니까? 그래서 그 방송을 한 것은 6.25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우리 국군들이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이런 어떤 격려 방송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어쩔 수 없이 피신해가지고 수원으로 갔죠. 수원 임시 이제 수도를 옮겼죠. 근데 문제는 그때 군이 좀 잘못해서 실수를. 그 녹음한 방송을 가지고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또 나중에 한 겁니다. 수원에 도착했어야 자기가 6.25 터지자마자 그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면서 국군의 독전 그 전쟁 의지를 했던 그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거죠. 그때 뭐 빨리 이제 피신했으면 이제 그 방송 내용은 보내지 말아야죠. 근데 워낙 전시 중이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그 방송을 계속 틀다 보니까 녹음한 걸 똑같이 트니까 북한군은 벌써 3일 돼가지고 서울로 진입했는데 방송에서 그게 흘러나오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 지도자는 피해야죠.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만고 역사에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지금 완전히 저기 눈앞에 왔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위기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피신해야죠. 어떤 지휘부가 우선 옮겨가지고 다시 그 전쟁 태세를 다시 완비하고 반격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유엔군이 들어와서 반격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때는 압록강 너머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전쟁을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웃 중국의 예지만은 이제 1969년도에 중소 분쟁이 무력 충돌로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1960년대 초에 서로는 이제 고르바초프, 스탈린이 죽고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니까 고르바초프는 좀 유연한 어떤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과의 어떤 평화 친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교조적인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뭔가 자본주의 국가와 공존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걸 좀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모택동이 저 소련 후르시초프는 공산주의를 변질시킨 자다, 수종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소련 후르시초프는 저 모택동은 아주 그 교조주의에 빠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높아지다가 1969년도 중국하고 소련의 국경 초소에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이제 우수리강은 이제 중국과 소련의 경계에 흐르는 강인데 뭐 그렇게 조그만 강인데 거기에 이제 그 쩐바오섬 뭐 한자로 하면 진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섬이 원래는 중국 땅이었다가 그 아편 전쟁이 패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당시 청나라에 대한 이권을 강화하면서 맺은 그 조약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에게 좀 빼앗긴 땅이 됐습니다. 러시아에게 좀 빼앗긴 땅이 됐어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그 진보도가 강가에 있는 섬인데 이게 이제 약간 이동을 해요. 그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섬이 조금 움직여요. 어떤 경우는 그 소련에 좀 가깝고 어떤 경우는 중국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관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서로 그 초소에서 그 수비되죠.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담배도 나눠 피우고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소 사이에 이념 분쟁이 참여해지니까 이들도 이제 막 서로 시비가 붙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중국군하고 소련군 사이에 언쟁, 시비가 붙었다가 그게 격화돼 가지고 폭력 사태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서로 주먹질도 하고 주먹질을 하니까 또 중국에서는 뭡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무술 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자가 또 가가지고 소련군을 패고 이런 그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직은 전쟁 상황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그때는 이제 그 주먹 싸움이죠. 소련은 그냥 이제 주먹 싸움, 권투식으로 싸우는데 중국군이 이제 그 봉을 들고 나온 거예요. 봉을.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사실 그 어떤 그 무술이 여러 가지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무술에서 봉을 드는 거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그 뭐 손과 비슷하게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소련군은 맨손으로 중국군하고 싸우는데 중국군은 봉을 들고 나온다 싸움다. 그러니까 이 몽둥이를 들고 나온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뭐예요? 중국군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웠다 이거죠. 그래서 무기를 생각해가지고 소련군 장교가 총을 꺼내가지고 중국 병사를 죽입니다. 이게 이제 무력 충돌로 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막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서로 이제 진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뭐 중국군도 죽고 소련군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확진이 돼간 거죠. 그러니까 소련에서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소련에서도 화가 나니까 뭐
박격포도 동원하고 말이지, 중원군도 오고 말이지, 중화기도 나서가지고 뭐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중국군이 기습해가지고 소련군 30명이 죽고 14명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장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 지도부에서 야, 이 중국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련 지도부에서 이제 아주 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그 국방장관인 안드레이 그레치코가 중국의 공업 중심지에 핵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고 다른 그 강경파들도 핵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뭡니까? 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이제 뭐 소련이 뭐 핵전쟁 운운까지 하니까 1969년도는 뭐 중국도 핵실험을 성공해가지고 핵무기를 갖고 있었지만은 투발 수단, 미사일 능력에서 소련하고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핵전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중국은 소련의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어떤 그 미사일 능력이 안 되는데 반해서 소련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모택동도갑이 난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 소련에서 야, 이게 중국과의 전쟁에서 불가피하다가지고 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겁을 먹은 마오쩌둥, 주울레, 인표 이런 사람들이 북경에서 도망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사태로. 야, 소련군이 전쟁 일으키고 핵무기를 쓸 줄 모른다. 그래서 한때 일시적으로 중국의 지도부 마오쩌둥, 주원나이, 인표 이 사람들이 북경을 떠났어요. 이것도 도망간 거죠. 수도를 버리고.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기시 전쟁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저기 해가지고 수도가 함락돼 그러면 당연히 지도부는 옮겨야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부 옮긴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그 방송해 놓은 것이 그게 계속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혼란을 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줬다는 측면에서 그건 이제 비판받을 만한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몽진했잖아요. 의주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선조가 임진왜란 과정에서 나타난 선조의 어떤 리더십이 무능력하고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선조의 약간은 그는 뭐 시기 내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선조가 무능하고 아주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선조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또 비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어쩔 수가 없죠. 왜군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도성까지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건 왕이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또 다음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죠. 그 14대 왕 선조가 임진왜란 해가지고 왜군이 파죽지세로 오니까 당시 그 윤두수가 신의주로 옮겨야 된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임진왜란에서 나타난 선조의 무능력과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조가 상당히 많은 부분 무능한 어떤 왕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실제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조가 무려 42년 동안 왕응했어. 왕. 가장 길죠. 그리고 이 선조는 중전에 장손이 아니에요. 장자도 아니에요. 셋째 아들. 그리고 중전 소생도 아닙니다. 선조는. 그러니까 정신인 중전 소생도 아니고 또 셋째 아들이고 그런데로 어떻게 왕이 됐느냐 했을 때는 선조가 어릴 때는 제일 똑똑했대요. 그 왕자들 가운데. 똑똑했고 왕이 되고서도 인재를 골고루 등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조선시대의 유명한 재상들 유성룡, 이항복 이런 사람들이 다 선조시대에 선조가 등용한 인물들입니다. 재상들이에요. 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선조가 그렇게 무능한 왕도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 인재도 적절하게 잘 골랐으면서 또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뭐 했어요. 그러다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모함 당했지만 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32살에 늦게 무과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종의 육군으로서 그렇죠. 한경도 변방에서 근무하다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전라도 정읍에서 현감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전황이 워낙 불리하니까 유성령이 어릴 때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이웃 동네 그 서울 그 어딥니까 지금 남산 밑에 거기서 살 때 친구. 그러니까 유성령은 이제 이순신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성령이 이제 그 전시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을 선조에게 청거를 했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무려 7단계를 뛰어 올라가서 전라자수가 됐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도망가고 뭐 병사들은 다 지리멸렬하고 그나마 이순신이 그래도 준비를 해가지고 왜군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7단계 올려가지고 전라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여기서 3계급이 더 올라가지고 3도 수군 통제사가 됐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면서 이순신 장군은 10계단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예요? 야, 왜 그 이순신이 뭐 전쟁에서 잘하고 하지만 너무 그거는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윤두수 또 우리 행주산성을 대책을 하는 권율 장군도 사실은 이순신 처벌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이게 너무 그냥 이순신이 전시에 너무 그냥 어쩌고 나름대로 뭐 구는 체계가 있는데 7단계, 3단계, 10단계 상승하니까 자연히 시기, 견제 이런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그런 또 사정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국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지도자가 야 결사항전 하자 죽을 때까지 내가 죽더라 싸우자 하는 그거 어리석은 거죠. 우선 다음을 도모해야죠. 빨리 피신해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 서울을 지킨다 사수한다 해가지고 병력도 별로 안 되는데 끌고 가지고 서울에서 북한군하고 맞부딪혔으면은 서울은 전멸하고 아마 이승만 대통령도 아마 그냥 인민군에게 잡혔을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거죠. 또 김일성이 소련 군사고문단하고 만든 작전 계획에 의하면은 일주일 안에 서울을 점령해서 서울을 포위 섬멸하는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해가지고 서울에서 결사항전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한국군의 테러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군이 그 한강 너머로 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초기에 중부전선에 북한군 2사단을 가지고 서울로 오지 말고 수원을 먼저 점령하라고 했어요. 수원을 먼저 점령하라고. 왜냐면 아마 서울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 서울에 몰려들면은 수원에서부터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내려오고 수원에서는 올라가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을 완전히 섬멸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그 김일성 또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발발하자마자 그 밤에 대전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바로 옮겨간 것 이걸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군 병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서울을 사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점령하다. 그러면 서울에서 후방으로 빠지는 한강 넘어 수원을 그래서 북한군 2사단을 가지고 수원으로 진격하게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수원으로 가지고 옮긴 거는 아주 적절한 상황 판단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을 임시 수도로 선포하고 빨리 후퇴를 시켰기 때문에 일선 지휘관들도 군병력을 가지고 후퇴를 명령해가지고 빨리 서울로 빠져나가게끔 한 거죠.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군들은 완전히
서울에서 인민군에게 섬멸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뭐 나중에 추스리고 할 전력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으로 가고 나중에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면서 자꾸 밀리면서 그래도 추스리면서 반격할 기회를 찾고 그러다가 이제 미군 유엔군이 와가지고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전하자마자 상황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으로 옮긴 거는 잘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앞서 제가 그 이사단이 김일성이가 서울로 가지 말고 수원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사단이 수원으로 가려면은 춘천을 가지고 점령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춘천에서 결사항쟁에서 막은 게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군 6사단하고 그 6사단을 이끌었던 김정우 대령이 결사적으로 막아가지고 춘천에서 한 6일 정도 북한군이 진격을 막아줬잖아요. 막아주는 바람에 수원을 향하려고 했던 북한군이 뭡니까? 춘천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초기 전황에서 김일성이 오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상황하고 전쟁 전에 박헌영이가 서울만 점령하면은 지하에 있는 남로당은 10만 명이 걸게 할 테니까 끝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일성은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어긋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전쟁을 수행하던 북한군 전선사령관 최용근에 대해 가지고 빨리 한강 건너가지고 한국군을 추격하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 또 최용근은 겨우 어렵게 이사단이 춘천을 돌파합니다. 그러나 춘천에서 한 5일 6일을 벌써 이미 지체를 했죠. 예? 근데 최용근은 춘천을 돌파해서 수원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본래의 작전 계획을 고집하는 바람에 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엇박자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김일성이 화가 나가지고 최고사령관 직권으로 최용근을 전선사령관에서 해임시켜버립니다. 후임에 이제 김책을 임명하게 되죠. 또 춘천을 돌파하지 못한 북한군 야전사령관 2명을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참 이 6사단 춘천방어 이게 얼마나 큰 공헌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간에 빨리 현실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수원으로 임시수를 옮긴 거. 그러니까 바로 메가드 장군이 와가지고 이 수원 비행장에 내려서 현지 시찰해가지고 한강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그 당시 총을 들고 경계 선무하던 우리 청년에게 보니까 청년이 저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명령을 사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메가드 사령관이 꼭 지켜주겠다 약속한 그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점령에서 이게 김일성이 이제 미스가 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박헌영의 남로당 봉기를 너무 과신한 부분들 그리고 군사 전략에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국군이 서울 사수에서 결사항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만 잡아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을 띄웠고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수원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좀 심어서 붕 뜨게 된 거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원으로 진격하게끔 했던 이사단이 춘천에서 막혀가지고 5일, 6일 동안 허비하는 바람에 이 모든 시나리오가 헝클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그게 개전 초기에 물론 3일 만에 서울은 점령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빨리 남한 전역을 공산화하는 데 실패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부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이제 뭐 춘천, 서울, 홍천 전투하고 쭉쭉 우리는 밀려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낙동강 이남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산이 이제 임시 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전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국민들 가운데. 그게 아니에요. 6.25 당일날 부산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또 참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남침을 준비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들이
미군 투입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군 투입을 막으려면은 전쟁이 일으켰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미군이 투입될 수 있는 항구를 점령해야죠. 그러면 뭡니까? 부산이죠. 그 당시에는 일본을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뭐 여차하면 미군이 그 일본에 있는 미군이 뭡니까? 부산항을 통해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스탈린과 상의해가지고 부산을 먼저 점령하자. 그래서 6.25 전쟁 하루 전인 6월 24일 날 무장 수상선을 이미 출발을 시켰어요.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게 혹시라도 일본에 있는 미군이 부산항을 통해서 빨리 개입할까봐 빨리 부산을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게 되면 38선 도발하기 이전보다 조금 몇 시간 빠르게 24일 밤에 비밀리에 육전대 600명을 상륙시켜서 부산항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네, 점령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참 이게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게 하늘의 도움인지 신의 도움인지. 그 당시 해군이 보니까 해군사관학교가 육사보다 먼저 개교를 했나 봐요. 1949년 말에 해군사관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당시 해군 참모총장 여러분 잘 아는 손은일 제독. 손은일 제독이 무슨 생각인지 해군 장교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함을 구입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당시에 손은일 제독의 어떤 준비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49년 말인데 아직 전쟁이 터지기 전인데 뜬금없이 해군 참모총장 손은일 제독이 장교들한테 뭐 장교들 돈이 얼마나 했어요. 그 당시 해군 소위 월급이 쌀 한 마린 15,000원 정도. 그런데 장교들한테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장교들이 월급의 10%를 가지고 함정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냈어요. 또 일반 사병들은 고물을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특히 그 장교 부인들이 바자회를 통해 가지고 또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모은 돈이 15,000달러. 15,000달러에다가 국고 45,000달러를 합쳐가지고 6만 달러로 가가지고 미군 함정을 구입합니다. 미군 고물 함정. 2차 세계대전 때 쓰다가 퇴역한 함정. 그러니까 6만 달러였으면은 지금 시세로 보게 되면 한 수십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사실. 함정인데, 함정 구입이 수십억. 그래서 산 게 뭐냐, 미국의 450톤급 하이트 헤드호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호예요, 백두산호. 근데 이 450톤급 하이트 헤드호가 2차 세계대전 때 전함으로 쓰다가 이게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미국의 해양대학에 실습선을 쓰고 있던 그 배예요. 그 퇴역한 배를 가지고 산 거예요. 6만 달러를 주고. 근데 배가 노후됐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배를 이제 미국에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예인해 와야 되잖아. 근데 배가 이게 뭐 엉망이니까 또 그 아무도 무기가 없어. 함정에 실을 무기가. 그래서 하와이에서 가서 3인치 포를 구입합니다. 배를 몰고. 그리고 괌에 가가지고 포탄 100발을 구입해요. 그래서 그 고물,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하이트 헤드호를 가지고 몰고 오면서 이제 운행은 되죠. 오면서 그 안에서 수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고물선 실습용으로 쓰는 배를 가지고 샀는데, 예? 포도 없어. 포탄도 없어.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포를 사고 3인치 포를 사고 괌에서는 포탄 100발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수리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트 헤드호가 진해항으로 기항한 날이 1950년 6월 24일입니다. 전쟁 터지기 하루 전날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완공해가지고 거북선을 통해서 연전연승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묘하죠. 그 임진왜란 터지기 하루 전날 거북선이 완성돼가지고 그날 훈련을 했어요. 거북선 훈련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기 하루 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 해왔던 제작했던 거북선이 완공돼가지고 훈련을 한번 실시했는데 그 다음날 임진왜란이 터졌고 6.25 전쟁이 터지기 하루 전날에 미국에서 고물선함을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포탄을 구입해가지고 끌고 온 게 6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진해항에 기착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투에 투입돼. 왜? 아까 얘기한 대로 25일 밤 12시 한 20분쯤에 그러니까 뭐며 38선이 이제 6월 25일 4시에 시작한데 그 전에 벌써 비밀리에 북한 함정이 부산 항구에 가까이 진입해 온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요?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26일 그러니까 25일 밤이니까 6.25 전쟁 4시 터지고 그 밤에 북한 함정이 온 거죠. 그래서 26일 12시에 포격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함정이 이제 워낙 노후됐으니까 레이더니 이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북한 어떤 함정이 들어왔는데 북한 함정이라는 걸 인지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한 1km 정도 거리에서 서로 이제 포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격전 끝에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26일 밤 1시 반쯤에 북한 수송선을 침몰시킵니다. 그 당시 북한 수송선에 쌌던 있던 북한군이 그 정예 6전대면 우리로 치면 해병대 비슷한 거죠. 6전대 600명이 중무장을 하고 수송대 해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야밤에 부산 근처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부산을 점령하려고 이제 게릴라식으로 그 배를 가지고 어떻게 유행스럽게 발견해가지고 한밤중에 포격전이 벌어져가지고 1시간 반의 전투 끝에 수송선을 침몰하고 결국 북한군 600명을 뭡니까? 다 수장당하고 그 전투로 해가지고 우리 해군 2명이 사망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 해군이 단독으로 한국전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6.25 전쟁에서 거둔 첫 승전이 바로 38선 이남에서 아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거예요. 부산 앞바다에서. 만약에 부산이 함락됐으면 우리가 아무리 춘천에서 6일 동안 버티고 홍천 전투에서 이기고 한강을 사수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부산이 점령됐으면 완전히 우리는 뭡니까 그냥. 부산 점령되면 미군이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전쟁 첫날에 북한군 수적에 넘어갔으면 전쟁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게 바로 백두산호입니다. 백두산. 제가 그 이름을 얘기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 미군 고물함 하이트헤드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백두산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원일 제독이 참 뭐 어떤 영감을 얻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안 되겠다. 우리가 해군 함정을 구입해야 되겠다. 없으니까 미국의 고물 함정이라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장교 부인들이 바자해가지고 돈 모은 거 사병들이 고물 파츠를 팔아가지고 모은 돈 15,000달러에다가 국고 45,000원 한 6만 달러 해가지고 고물선을 해가지고 수리해서 미국 하와이에서 괌에서 포탄을 사가지고 그게 뭡니까? 바로 오자마자 6월 24일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바닷가에 전투에 투입돼가지고 부산항에 침투하려던 600명의 북한군 6전대 600명을 수몰시키는 그럼으로써 부산을 점령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김일성 스탈린이 서울 점령과 함께 부산 점령을 해서 일주일 안에 쫙 끝내려고 했던 속전속결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정말 기적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도 그렇고 6.25 전쟁에서의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렇고 이건 우리가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는데 바로 서울 점령 시기 또 이 부산에서의 그 백두산 함의 방어. 그 당시 참고적으로 백두산 함 방어에서 싸웠던 병사 중에 한 명이 그 누굽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최재형 국회의원의 아버님, 장애인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또 6.25 전쟁 영웅이죠. 해군 전쟁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6.25 전쟁이 터지고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하고 한 일주일 사이에 자, 우리 국군하고 국민들은 미군이 참전한 걸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어떤 간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자유를 지켰다는 그런 의지 하나 가지고 춘천에서 버티고 홍천에서 버티고 한강 이남으로 해가지고 다시 진지를 구축하고
또 부산에서 또 이런 백두산호에 정말 참 기적적인 북침투 격퇴, 해전 승리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당한 6.25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 10분이 벌써 지났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10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는데 그 수도 서울 함락과 관련되어진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빠른 수건으로의 그 임시 수도 이전이 얼마나 그 당시 현실 상황을 잘 판단한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선동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군 또 방송 그게 잘못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첫 육성 녹음을 계속 그냥 반복 틀어주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몰랐던 서울 시민들이 제대로 도망가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이 있죠. 또 한강 다리를 너무 빨리 폭파했다 하는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군의 작전 미스였죠.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김일성의 애초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 그 요인의 뒷바탕에는 참 우리들로서도 미스테리하지만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함께했다. 그래서 결국은 6.25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또 오늘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가지고 2회에 걸쳐가지고 6.25 전쟁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6.25 당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상황을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서울 함락을 전후한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6.25 전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서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광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